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민들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는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를 빼러 주민들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부근 냉천이 갑자기 범람해 물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3주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발열과 복통, 의식 변화 등 일본뇌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며 매개 모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6월 남부 지역에서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관찰됩니다.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의 연구원들이 지난 2019년 5개월째 연구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연구 수당 지급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의 손에 들어주었지만 항 의원은 항소를 제기해서 2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근 지역에 여진이 계속되고 폭우까지 예보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규모 6.8의 강진 이후 3.0 이상의 여진이 10여 차례 발생했으며 며칠간 폭우가 예보돼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는 한반도를 떠나갔지만 남부지방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특히 포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지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전통시장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절벽처럼 깎인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다량의 흙이 폭포같이 무너져 내리고 건물 주차장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태풍이 뿌린 폭우에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학교 뒤편 산사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흙과 나무가 뒤엉켜 있고 이 차량은 토사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른 아침 산사태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엄청나다고 봐야죠. 이 건물 쓰고 여기 주차장에 놨거든.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다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 전혀 상상도 못했죠. 황토색물이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물로 걸음을 떼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 전 물벼락에 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또 명절 보기 위해 갖고 준비해놨는 걸 또 다 이렇게 물에 다 떠갖고 있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민이고 없는 사람이에요. 인근 장성시장과 장성, 빗물펌프장 등도 비슷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포항에만 2천억 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는 민간단체와 군부대 지원을 받아 조속한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포항 지역에 남긴 가장 큰 피해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주민들이 참사를 당하는 사고였죠. 네, 7명의 귀한 목숨이 허무하게 희생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가득 찬 흙탕물을 배수펌프가 굉음을 내며 연신 퍼냅니다. 물이 빠지고 주차장 입구가 드러나자 119 구조대와 해병 수색대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물이 순식간에 들어차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그러니까 6일 아침입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여 만에 3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고 1시간 뒤엔 50대 여성인 또 다른 생존자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어 발견된 실종자들 모두 기적 같은 생還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고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오전 6시 반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다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차를 이동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주민은 7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많은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옆 다른 아파트에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도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하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량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차 내부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를 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야지만이 완전한 그 작업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포항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를 빼러 나간 60대 여성이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보신 것처럼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큰 인명피해가 났지만 고립됐던 주민 가운데 2명은 기적적으로 생還했습니다. 네, 숨쉴 공간이 있는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린 채 13시간 넘게 사투려 버렸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가득 들어찬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구조대 밧줄을 붙잡고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 만으로 39살 남성 전모 씨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겁니다. 지친 표정에도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는 전 씨의 모습에 지켜보던 주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안쪽으로 보니까 그 생존자분께서 혼자 이렇게 손을 흔들고 후레쉬 비추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폴 같은 걸 하나를 몸에 지닌 채 그냥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1시간 반쯤 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됐던 51살 여성 김모 씨가 전 씨에 이어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구조됐습니다. 14시간 동안 물속에서 버텼던 만큼 저체온증이 왔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물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두 사람을 살린 건 천장에 설치된 배관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배관을 붙잡은 채 버텼고 김 씨는 아예 배관 위로 몸을 얹고 1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지하 주차장 천장에 움푹 파인 구조가 에어포켓 역할을 해 배관 위에서는 호흡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 말고는 에어포켓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천장이 평평한 구조 같으면은 그런 게 없을 건데 이 구조물처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뭐 차를 밟고 올라가거나 배관을 잡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침수된 주차장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전 씨는 오직 가족들을 다시 보겠다는 일념으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이번 사건의 목격자들은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물이 아파트까지 흘러들어오지 않았다고 증언하는데요. 네, 바로 옆 하천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자 빠져나오려던 차량이 뒤엉키면서 대피 시간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흙탕물이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 길이 있던 자리지만 원래부터 강이었던 것 마냥 빠르게 물이 흘러 지나갑니다. 바로 옆 도로는 세찬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포항 5천읍을 흐르는 하천 냉천이 범람하면서 주변이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하천에서 넘친 물은 바로 옆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흘러 들어갔고 차를 빼려던 실종자들은 미처 피할 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실종자들은 차량이 뒤엉켜 대피 시간을 놓치자 차를 버리고 탈출하려다 거센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방송할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급작스럽게 물이 들어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우리 지하 주차장이 내수펌프도 잘 돼 있고 모래사랑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침수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포항 전역에 시간당 100mm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구조인력이 제때 출동하지 못한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입니다. 남구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출동로가 차단되었으며 동시다발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가용 인력이 부족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상 큰 비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에 미리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폭우까지 예보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5일 쓰촨성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모두 7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 15명으로 집계된 실종자의 구조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강진 발생 이후 규모 4.2의 여진을 비롯해서 진앙지 부근에서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10여 차례 이상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지역에 오늘 10일까지 4일 동안 폭우가 예보돼서 산사태를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첫 일본 뇌염 추정 환자가 발생했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강원도에 있는 농장에 방문한 뒤 지난달 19일부터 발열과 복통, 의식 변화 등 뇌염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청은 환자의 뇌척수액과 혈액에서 특이 항체를 검출해 6일 추정 환자로 진단했고 이후 회복기 혈청을 이용해 확인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6월 남부 지역부터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관찰됩니다. 질병청은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계절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 수는 8월 첫 주 3.3명이던 것이 둘째 주 3.7명, 셋째 주 4.2명, 넷째 주 4.3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계절 독감은 주로 가을, 겨울에 유행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유행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활동이 줄었던 영향입니다. 두 해를 건너뛴 만큼 올해는 계절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예측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도 일찍 독감이 유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유행이 예상됩니다. 2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 수준이 좀 낮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의 가능성이 계절 독감의 증세는 열과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병원 진료받고 처방 약 먹으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악화를 피하려면 역시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의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12일에 75세 이상, 17일 70세 이상, 20일 65세 이상 등 고령자도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 환자, 영유아, 임신부의 경우는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든지 중증 질환, 또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은 날 함께 맞아도 문제없다면서 예방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염두에 둔 계절 독감 대응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오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선별진료소 603곳과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가 운영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연휴 기간 날짜별로 운영되는 진료소와 검사소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운영되는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 기간 주간 150개 이상, 야간 140개 이상 운영하고 날짜별 운영 상황을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연휴 기간 누적 약 6,000개소를 운영하고 당번 약국도 매일 500개소 이상 문을 열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일 걷는 걸음수의 합계가 3,800에서 9,800보 사이면
치매 위험이 25에서 50%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남부대학 건강노화센터 스포츠과학 임상생체역학부의 보리아 크루스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데이터 중 40세에서 79세 동일 집단 여성 78,43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 걷는 걸음의 합계가 가장 많은 9,800보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평균 51%, 가장 적은 3,800보 그룹이 25%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걷는 강도가 중요했는데 속도가 분당 112보인 걸음으로 하루 30분 걷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62% 낮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신경학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에도 떡이며 송편이며 쌀로 만든 전통 음식을 풍성하게 즐길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쌀이 흔하고 또 흔한 식재료로 생각되지만 이런 풍족함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네, 6.25 이후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해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은 벼 품종 개발에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벼를 개발해낸 허문회 박사인데요. 오늘 과톡에서 그의 열정과 노력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매년 가을 거지로 거둬들인 곡식들로 명절 음식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일도 지내게 되는데, 하지만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식량난으로 배고픔이 일상화돼 있었다. 쌀 생산량은 현저히 부족했고 몇 년째 보릿고기를 겪었는데, 바로 그때 그 식량난을 해결한 기적의 쌀 통일벼가 등장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중심에 있었던 허문회 박사, 그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57년 농사원 농사시험장. 당시 연구원이었던 허문회 박사는 후배와 함께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에휴, 또 실패로구만. 그러게요. 아니, 보릿고개 넘겠다고 수확량 많은 벼를 여러 가지 가져다가 심어봤지만 역시 우리나라 기후랑은 맞지 않는 품종이야. 에휴, 이거 어떡하죠? 그렇다고 다른 나라 품종을 가져다가 심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품종 개량을 해야 할 것 같아. 아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구 결과도 없고 실험 환경도 좋지 않은데요? 고민하던 그는 1959년 미국 텍사스의 A&M 대학교로 연수를 떠났고 그곳에서 벼와 곡물 육종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됐다. 그리고 1960년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로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식량 해결에 나섰는데, 허 박사의 열정을 알고 있던 정부는 그를 미작에 관한 연구와 인력 양성을 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국제미작연구소의 학자로 파견했다. 오, 이게 열대형 벼인 인디카 벼이구나. 인디카는 흔히 안남미로 알려져 있는 열대지방의 벼로 각종 질병과 해충에 강하며 생산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 중에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벼 유전 자원을 찾는 거야. 허 박사는 인디카의 유전 자원을 연구하며 한국에 맞는 품종을 연구했는데, 생산성이 높으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추위를 잘 견디면 또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문제네. 생산성은 인디카가 최고지만 역시 인디카 벼는 한국 환경에 맞지가 않아. 어쩐다. 잠깐만. 그럼 인디카 벼랑 한국 벼랑 교잡해볼까? 그는 생산성이 높은 열대지방의 인디카와 한국 품종 자포니카를 교잡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인디카와 자포니카는 종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교배 기술이 까다롭고 잡종 불임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그가 파견을 나가 있던 사이 기적의 벽시로 소개된 희농이 한국의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기후와 맞지 않아 최악의 흉작을 기록하고 말았다. 허 박사 또한 이러한 상황에 초조함을 느꼈는데 박사님 어떻게 됐어요? 또 잡종 불인 현상이 일어났어. 어쩌죠? 인디카랑 자포니카는 말만 쌀이지 완전 남남이야. 너무도 먼 두 개를 서로 섞어 놓으니까 이게 친해지기가 힘든 거지. 아니 아무리 남남이라지만 두세 다리만 걸치면 다들 아는 사이라던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없나 봐요.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박사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두세 다리를 거친다. 두세 다리를 거치게 해서 얘네들을 친해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의 생각은 이러했다. 교배로 만든 잡종끼리 계속해서 교배를 해 몇 대를 거치게 되면 교잡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유전체가 되지 않을까? 그는 인디카와 자포니카의 교잡으로 600여 조합의 잡종을 만들었고 그중 21개를 선별해 수대에 걸쳐 교배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어머! 불임성을 보이는 잡종에 제3의 품종을 교잡하니까 불임이 사라졌잖아. 이를 바로 삼원교잡이라고 하는데 두 품종 간의 교잡으로 생긴 잡종불임 품종을 다른 품종과 교합시키면 불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삼원교잡으로 신품종을 만들어내고자 했는데 문제는 벼의 수확 시기였다. 이 인디카는 수확 시기가 빠르고 한국의 자포니카는 수확 시기가 늦죠. 두 품종이 섞이게 되면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그렇다면 생산성이 빠른 인디카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이러면 모든 게 다 헛수고야. 이거 어쩐다. 연구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그는 쌀농사를 짓는 여러 국가를 방문해보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일본을 찾은 허 박사. 1歳ですけどジャポニカ품종です。みじりすごいですよ。추위에本当に강하고 수확 시기와 빠르다です. 예?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위에本当に강하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수확 시기와 빠르다です.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 이 쌀 이름이 뭡니까? 유카라です. 유카라? 유카라? 역시. 그는 자포니카 품종 중 수확이 빠른 유카라를 생산성이 높은 인디카와 교잡시켰고 이 교잡종을 다시 다른 품종의 인디카와 교배시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 IR667 통일벼의 탄생이었다. 통일벼는 곧바로 시험 재배에 들어갔고 1971년부터 전국 농가에 보급됐다. 통일벼는 다른 품종에 비해 미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수확량에 월등한 차이를 보였고 결국 보급 5년 만에 목표로 한 식량 작업에 성공하게 됐다. 풍년이 거듭되자 1977년 12월 14년 만에 쌀막걸리 제조와 시판이 허용됐고 유사 이래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쌀 48만 섬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허 박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각 지역에 알맞은 벼 개발에 힘썼는데
여기는 간척지라 그런지 흙에 소금기가 많군. 이런 흙에서도 잘 자라는 벼를 개발해야겠어. 그는 다양한 벼 개발과 분석 연구를 진행하며 2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농업 과학자로서 우리나라의 과학적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전파했다.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굶주림을 해결해준 통일벼. 연구에 매진한 그의 열정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번 주 핫 이슈. 혹시 학교 다닐 때 과학 실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떼는 말이야.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막 식초에 담갔다가 비눗물에 담갔다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과학 실험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학생들에게 과학을 향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와 여러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해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합심하여 가상실험 플랫폼인 V랩온을 개발했습니다. V랩온은 초중고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수학, 과학실험 및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실험 플랫폼인데요. 실험 도구 필요 없이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실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미래 도시의 모습이 펼쳐지고 가상실험 연구소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귀여운 로봇 라비의 안내를 받아 원하는 실험실로 입장! 실험해보고 싶은 내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중화적정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산성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하는데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실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D 그래픽으로 사실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어 실제 실험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복잡한 실험도 쉽게 설명해주고 게임처럼 해보는 챌린지 모드도 있습니다. 이 V랩온은 지난달부터 시험 운영 중인데요. 설문 및 오류 제보를 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모두들 이번 기회에 접속해서 과학실험 고고고! Shattered at dawn, so far for so long, feeling newly baptized, thinking I don't want this thing to end, and all the blue sky. 네, 태풍 뒤에 찾아온 청명한 가을 날씨 영상 잠시 보고 왔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새 힘을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추석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석 기성길과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지장은 없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여 성묘길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일부 내륙에는 아침 안개가 예상돼 교통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 연휴에 모두 3천만 명이 이동해 귀성길의 경우 추석 전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 전용 차로제는 4시간 연장됩니다. 정부의 추석 특별 교통 대책을 이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정부는 이 기간에 모두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성의 경우 서울 부산이 9시간 50분, 귀경은 부산 서울이 8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 날과 추석 다음 날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명절로서 전년 대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한 13.4%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는 평시 주말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도 4개 구간을 신설 개통하고 2개 구간을 임시 개통합니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평시에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27개 구간에서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합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평시보다 4시간 연장됩니다. 서울 지역은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평시 하루 평균 좌석보다 2만석을 증편하고 항공은 1만석을 늘려 공급합니다. 연안 여객선도 평시보다 15만 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하고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상 점검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기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단속합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간편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가 1년 전보다 3%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회에서 정부가 주요 성수품 물가를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점에서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점검한 결과 약 3% 높은 수준까지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풍 등이 농산물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영향을 더 살피고 남은 기간 수급애로 특히 장바구니 제수용품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배추나 물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올여름 폭염과 호우,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은 안 좋고 출하는 늦어지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제대로 담글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배추 판매대에 쌈용 맛배추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김장용 배추는 아침 일찍 동났습니다. 그나마 무는 물량이 남아있지만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무가 좋지가 않아요. 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김장하셔야 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시겠네요? 예, 많이 드세요. 아예 김장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주부도 나올 정도입니다. 많이 양도해야 되는데 소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조금씩 사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노지에서 수확하는 대표 작물인 배추나 무는 비가 오면 품질이 크게 떨어져 출하를 제때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폭염과 호우로 산지 작업이 지연돼 물량 출하가 늦어지면서 재고가 부족해진 겁니다. 게다가 태풍까지 불어닥쳐 설상가상입니다. 태풍에 무와 배추 뿌리가 흔들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태풍으로 김장 관련 농산물의 출하와 공급, 가격 등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의 경우 최근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산지로부터 원물 매입 후 매장에서 포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날씨가 관건이지만 추석 명절 이후 김장철까지 배추 수급 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난주 궤적 수정까지 성공하면서 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누리 성공을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밤낮 없이 노력했던 연구원들이 5개월째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발사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지난 2일에는 전체 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2차 궤적 수정 기동도 성공했습니다. 2016년부터 7년여 동안 밤낮 없이 다누리 개발에 매달린 연구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다누리를 개발한 핵심 연구자들이 5개월분의 연구 수당, 약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해당 기간인 2019년 상반기는 다누리의 설계 변경 논쟁이 진행됐던 기간이었던 만큼 연구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설계 변경 논쟁은 사업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를 이어갔다며 지난 2020년 4월 출연연 사상 최초로 연구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에 걸친 1심 재판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연구수당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약 1년여가 지나서 대전지방법원은 미지급된 연구수당 약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연구원들 역시 사건 종결을 기대했지만 항우연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항소였습니다. 항우연은 대형 로펌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해 2년 넘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우연 내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늦어도 다누리가 달에 도착하는 12월 31일 전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항우연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고들은 또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 인건비 상한액을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사업에 참여한 450명의 연구원에게 42억 원 규모의 특별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열악한 처우의 한 단면인 거거든요. 무슨 상여금 같은 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 오는 12월 다누리는 달에 도착하지만 달 탐사 사업은 공식 종료됩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 연구자들이 지치지 않고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공감한다는 수준의 메시지만 내비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우리 통상대표를 만난 백악관 경제정책 책임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백악관에서 맞은 건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강요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디스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자는 데 대해서는 NEC 위원장하고 지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지금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최대 수혜국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사안이 한미 두 나라 신뢰 문제로 앞으로 있을 통상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통상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생기는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통상대표의 방문에 맞춰 백악관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 take their concerns seriously, as always, and we certainly stand ready for serious consultations. We'll have more details in the coming months as we begin the domestic rulemaking process.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 수정이 필요해 행정부가 아닌 상하원 의회 설득이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일정으로
공식 협상 상대가 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납니다. 여기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협상 방식과 일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 7월 상품 수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지난달엔 경상수지 전체가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 지난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7월 경상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흑자에 그쳐 1년 전보다 무려 85.9%나 급감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게 뼈아팠습니다. 수출이 6.9% 늘어나는 동안 수입이 20% 넘게 급증하면서 상품 수지는 11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탄과 원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8월 경상수지 역시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월 경상 무역 수지가 되게 좀 이례적으로 큰 폭 적자를 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품 수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여기에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한동안 국내 무역은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여파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주요국 물가 상승률이 올해 하반기에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원자재 가격 반등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최근 주요 산유국의 적은 석유 재고량과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일부 중단 등으로 앞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원자재 가격 반등 가능성과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 지속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길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대응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할 때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안내 자료를 내고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 금리 적용 시점을 대출 연장 실행일보다 만기일로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을 연장할 때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만기일과 대출 연장 실행일 가운데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연장할 때 변경 금리 적용 날짜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늦추는 게 더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하면서 가짜 구속영장을 SNS로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먹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관련 피해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앞입니다. 중년 여성이 은행 밖으로 나오더니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면서 계속 은행 쪽을 주시하는 여성.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이윽고 손에 배낭을 든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여성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자 송금책인 47살 남성 A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3억여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대포 통장으로 보내려다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4명인데 이들이 속절없이 속은 건 가짜 구속영장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영장입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 은닉 등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모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서 집행을 합니다. 웹이나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현직 의사가 41억 원을 사기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가운데 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서류 진위를 알려주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실제 있을 법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자나 SNS로 공문서를 보낸다거나 자산검사 등을 이유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당황부터 하지 말고 제3자의 전화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보다 몸속에서 100배 이상 오래 유지되는 항체 조각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항체 조각 항암제는 크기가 작아 암에 쉽게 침투해 암세포를 없앤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내에서 빨리 분해돼버려 항암 효과가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은 항체 조각 내부에 있는 두 사슬의 연결 부위에 알부민 단백질을 삽입해 새로운 형태의 항체 조각 항암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체내 지속성이 34시간으로 확인돼 기존 플랫폼의 18분보다 114배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약물의 간 독성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간 독성은 약물이나 약물의 대사체가 간 기능에 손상을 주는 현상으로 신약 개발 성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300개의 약물 구조 데이터와 동물 대체 시험을 통한 간 독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약물 구조를 기반으로 간 독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모델의 화합물 구조를 입력하면 구조가 유사한 상위 5개의 약물에 대한 간 독성 실험 결과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의 바퀴와 레일에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가 80% 정도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도시철도 평균 주행 속도인 시속 70km로 주행하는 바퀴와 레일을 모사한 장비로 실험한 결과 바퀴와 레일의 접촉면에 물을 뿌리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물을 뿌리지 않았을 때보다 80%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발생량도 5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철도의 바퀴와 레일 접촉면에 물을 뿌리면 마찰력과 마찰열이 감소해 미세 마모 입자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올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더라도 백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의대 천병철 교수 연구팀은 국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 추가 접종을 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46.7%, 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30.5%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 신고를 한 사람 가운데 정부 조치에 불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이 47.4%로 만족했다고 답한 24.4%보다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나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백신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40.7%로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자 처참한 태풍 피해 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태풍이 직접 핥히고 지나가 학교 뒷산이 무너지고 주민이 희생되는 등 큰 피해가 난 경북 포항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물난리를 겪은 상인들도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온 국민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